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다양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저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 한번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하루 종일 들었을 내용이죠. 관세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행정명령 서명하면서 일시적인 흔들림이 있었는데 그래도 가격 방어는 굉장히 잘해줬고요. 비트코인이 87,000원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2,000은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XRP는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게 SEC 쪽 그 이슈가 나왔음에도 좀 하락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좀 특이점이었고요. 솔라나 코인은 하락을 했는데 밈 코인들은 그래도 올라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양상들이 또 시장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코인 간밤에 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시바이누는 하락을 했고 헤드라 코인도 하락하는 모습들 보여줬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관세 리스크 때문에 뉴욕 증시가 급락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시장 마켓캡이 0.7 정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 방어 회복을 좀 빨리 해줬다 이런 인식이 좀 있는데 알트코인 시즌 지수도 한 단계 이제 올라갔네요. 지금 18로 찍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확인해 봤을 땐 17이었는데 그래서 요 정도 그냥 1포인트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공포 타이밍 지수는 크게 변동성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전체 시총을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간밤에 뉴욕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거 대비해서는 방어력이 나쁘진 않았다. 그런 또 시장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를 좀 준비한 거를 볼게요. 사실 오늘은 뭐 뚜렷한 많은 뉴스가 있지는 않았어서 그냥 좀 여러분들이 이제 가볍게 하나하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뉴스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중앙화 거래소 CEX라고 하죠. 중앙화 거래소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업비트와 빗썸 같은 그런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DEX라고 하는 탈중앙화 거래소, 디파이 거래소들이 있는데 요런 이제 거래소들이 이제 암호화폐 거래 정보와 거래인의 정보 보고 의무를 명시했던 법안이 마침내 미국 내에서 폐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세청 IRS의 규제안 폐지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를 하고 마침내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데스크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마지막 관문인데 트럼프 서명만 남겨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마도 서명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 참여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폐지 가능성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IRS는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관련한 IRS 규제안을 제정을 하고 미국 내 암호화폐 브로커들이 처리하는 정확한 거래 내역과 거래에 포함된 이들의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도 이제 국민청원을 해서 이게 지갑 보고 의무화에 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 반대를 했었잖아요.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제 거래소 차원에서 누가 거래를 했고 어느 정도의 거래를 했고 언제 거래를 했는지를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국세청에. 근데 이게 뭐 미국 내 암호화폐 브로커 목록에는 DEX를 포함했습니다. 사실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의 사실은 의미가 좀 없어지는 법안이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반발을 했던 거는 DEX라고 하는 디파이 거래소는 당연히 탈중앙성에 기인을 해서 이게 특화된 거래소이고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중앙 정부에 보고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신뢰 있게 거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철학성을 어떻게 보면은 깼던 그런 이제 법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었고 이 디파이 산업의 본질을 해치고 디파이 산업 혁신을 방해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이 법안 폐지가 이제 추진이 빠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상원 하원 다 통과를 하면서 트럼프의 서명만을 좀 남겨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크립토 차르에서 데이비드 삭스가 아예 그냥 이제 3월 초에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그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 관련한 법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를 규제안에 관해서 대부분 좀 철폐를 할 거다. 반대 의사를 이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서 이게 사실 트럼프한테 가기까지가 좀 어려운 거지. 트럼프 손에 들어오면은 그 부분은 사실상
승인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기대감이 있는데 뭐 사실 이게 철폐가 됐다고 해서 시장이 오를 만한 재료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같이 언급을 좀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리플이 2 점 몇 달러에서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리플에 관해서 굉장히 터무니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시려나요? 굉장히 이제 높은 그런 가격대를 전망하는 그런 기사들과 분석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리플이 최대 44달러에 갈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 2025년 말 강세장에서 최대 44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면서 투자자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목표 가격부터 장기 확장 구간의 목표, 구체적인 가격대를 제시를 했고 전략적인 차익 실현 타이밍도 제시를 했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시죠?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에그렉 크립토라고 하는 분석가입니다. XRP 이거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입니다. 장기 목표가로 44달러를 제시했고요. 현재 대비해서 1006% 상승하는 겁니다. 보수적인 목표는 이제 15달러,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목표를 잡은 건 22달러,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는 27달러로 분석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기술적인 차트를 기반으로 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주요 저항선들을 이제 XRP가 잘 이제 돌파를 해줬다라는 거죠. 차트에 따르면 장기 추세에서는 1.99달러 형성이 되어 있고 1월 달 이후에 그 흐름이 계속 강화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5년 4분기 대규모의 랠리를 좀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져갈 때 물론 이제 리플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출시했고 리플의 네트워크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면 장기적인 그런 가치는 굉장히 높겠지만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5달러에서 9달러 구간에서 일부의 이익 실현을 시작하는 전략이 현명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분석가는 지난 상승장에서도 2.42달러의 그런 이익을 확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최고점을 기다리기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면서 대응을 해보자. 그러면서 5에서 9달러 구간을 차익 실현 1차 구간, 그리고 15달러 도달 가능성 열어놨고요. 그 분할 매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이런 전망치를 내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리플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그냥 참고의 관점으로 보시라고 이 분석가의 이야기 제가 함께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간밤에 시장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제가 어제 이제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보여드렸었는데 피델리티도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5조 달러 규모의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국채자산 토큰화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RWA 코인 그 전망치자 얘기해주면서 국채를 토큰화 시켜서 지금 판매하는 상품이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피델리티 측에서 국채 자산 토큰화 시장 진출 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델리티가 디지털 자산 부서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준비를 하고 있고 해당 스테이블 코인을 테더와 USDC와 경쟁할 대형 스테이블 코인으로 확장하려는 목표를 설정했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뉴스가 정말 많아요. 와이오밍주 주지사도 7월 달에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주지사 자체는 이제 블록체인 서밋 연설에서 주정부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예고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주정부에서 비트코인 비중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주정부 차원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생각보다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이제 하나에 집중되기보단 좀 다양한 상품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뭐 운용사 ETF, 예를 들면 나스닥 ETF를 매수를 하려고 할 때 그 나스닥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수료나 그런 거 보면서 고르듯이 스테이블 코인도 좀 다양하게 출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달러 기반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도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는 거에 관해서 크게 규제를 둘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육성화되면은 미국 정부에겐 좋은 거니까요. 달러 기반에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업비트 쪽에서 이제 법인
어떤 투자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는지 법인 고객 확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인 계좌 가입 문구 창구를 개설했다고 하고 요게 이제 제가 업비트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 법인 계좌 법인 회원 되어보세요 이렇게 또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실제 법인들의 암호화폐 관련 계좌가 합법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거래소들은 이제 국내 법인 기업들을 이제 고객으로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영업을 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 또한 시장 캐파가 작진 않잖아요. 규모도 클 테고. 그래서 이제 거래소들마다 빠르게 이제 선점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래소가 법인 고객들을 이제 많이 선점을 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도 중요해질 것 같아서 사실 우리가 시장은 약세장인데 이렇게 이제 국내에서도 법인 계좌가 허용되게 된다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다양한 케이스들이 국내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거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라 마지막으로 뺐고요. 리플의 CEO가 XRP ETF 출시에 관해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블룸버그 TV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저도 이거 블룸버그 TV 가끔 라이브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깜짝 놀랐어요. 여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뭐 사실 최근에 이제 크립토 이제 관련한 연사들 많이 초대하고 막 그러긴 하고 처음 나왔던 것도 아니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연히 저도 이제 처음 이제 생방송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룸버그 TV에 등장을 해서 요거 이제 전 너튜브로 보거든요. 근데 이 리플 CEO, XRP CEO가 ETF 출신에 그런 질문에 내가 환영하는 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필연적인 일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그 알트코인 ETF는 어떤 운용사가 참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블랙록에 뛰어드느냐 안 뛰어드느냐 그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블랙록이 XRP 리플 측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을 딱 했어요. 그래서 블랙록과 함께 XRP ETF 출시를 두고 논의한 적 있냐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은 하지 않았고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뉘앙스만 풍긴 것 같아요. 블랙록이 공공연하게 무언가를 말했고 나는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리플 XRP에 관해서 탈중앙화성을 좀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일전에도 SC와 이제 종결, 그러니까 소송 종결도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XRP는 실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리플의 본래 목적, 그러니까 XRP가 나왔을 때 리플페이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이렇게 국제 송금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그런 이제 결제 수단 중에 하나다. 그런 본래 목적들을 다시금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이 기다리고 있는 건 이제 ETF 출시인데 그 부분을 이제 블랙록과 상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또 이 출시일이 좀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블랙록과는 상의 중일까라는 그런 좀 뉘앙스를 풍기면서 인터뷰를 진행했던 부분들이 또 간밤에 크립토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됐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오늘 본부장님이 또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셔가지고 바로 한번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계속 방송하시는 또 방송이고 또 방송이고 예. 제일 바빠요.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유튜브가 쇼츠 조회수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 틱톡하고 인스타 릴스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일단 그 방식을 바꿨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 일단 기준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바꿨으니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바꾼 방식은 좀 있으면 여러분 보시면 아십니다. 어떻게 바꿨는지 보시면 아는데 이게 재생만 해도 이제 그 기본 톡스와 리스는 재생만 해도 조회수 찍게 되는데 유튜브는 기존에 몇 초를 시청해야 하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용자나 광고주 입장에서는 조회수가 적게 보이는 유튜브가 좀 불리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바꿨으면서 동등한 무대에서 경쟁하자는 전략으로 좀 바꿨고요. 이제 쇼츠 크리에이티브 생태계를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걸 바꾼 방식이고 1억 단위 바이럴 영상이 좀 더 자주 발생하는 방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광고 수익 기반의 확장을 하기 위해서 조회수 좀 부풀리기 전략을 좀 했고요. 알고리즘 개선이나 사용자 반응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좀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바꾼 방식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할지
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 좀 바꾸고 나서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쇼츠를 안 만들거든요. 저는 쇼츠가 생각보다 안 만드는데 왜냐면 이게 감각이 좀 있어야 되더라고요. 저같이 약간 둔한 사람들은 쇼츠를 좀 잘 못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각이 있으신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데 저는 이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약간 말이 많고 막 이런 사람이라 좀 별로 쇼츠를 안 좋아하는데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쇼츠를 만드시고 그리고 특히 저는 인스타를 안 해서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은 쇼츠를 좋아하시는데 이게 릴스를 하고 이러시는 분들 좋아하는데 그 말보다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쇼츠를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좀 만지는데 요거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희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유타라는 데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시면 유타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약간 보수적인 쪽입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 이쪽에서 유타라는 지역에서 유타 쪽에서 SB 142 어플 스토어 어카운터빌리티 액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법이 뭐냐면 부모의 승인 없이는 앱을 못 깔게 하는 법입니다. 강력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시행은 5월 7일 날 하겠다는 건데요. 개정 시 사용자 연령 확인을 하고 18세 미만은 부모 계정 연계는 신원 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이게 틱톡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개정을 할 때 틱톡이 이제 개정을 할 때 부모의 승인을 살짝 받아야 되는 약간 그런 법이었는데 이거를 완전 강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이제 주지사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주위에 있는 텍사스나 이런 주로 이제 오리곤이나 이런 주도 갈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아예 18세 미만은 거의 앱을 부모의 허락하에 다 써야 되는 약간 이런 법입니다. 미성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 하게 되는데 요즘 메타는 이거 찬성이에요. 메타는 요즘에 거의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고 점점 더 미국이 좀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미국이 완전 이상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 빅테크에 대한 이런 게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고 앱 내에서 발생하는 요 데이터 수집 요게 다 개발자 책임이었는데 요게 점점 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약간 사용자 책임으로 가게 되는 약간 요런 하는 것 같고 이게 문제가 요새 많아요. 이 부분이 앱 때문에 그 뭐랄까 청소년 아동 학대나 이런 앱들이 계속 이상한 앱들이 많이 생기고 마약 거래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요 부분이 특히 문제가 미국은 많이 생깁니다. 아동 학대 뭐 약간 이상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하려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보호가 누구 책임이냐는 게 지금 너무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좀 묻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누구 책임이냐를 지금 너무 많이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메타는 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메타는 찬성하고 있는데 그 구글이나 그 애플은 요 부분을 어쨌든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약간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가 오늘 세금을 매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무료 SNS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메타나 그다음에 링크드인이나 X 같은 쪽에 요 어떤 데이터 있죠. 요거를 과세라고 보는 화폐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돈을 벌잖아요. 데이터를 주고 이거를 이제 화폐이기 때문에 VAT를 매겨야 된다. 너네가 이걸 돈을 버니까 이거를 VAT를 매겨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려고 하고 있어요. 세금의 재정의를 하려고 이제 해서 이제 무료 소셜 계정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매겨서 너네에게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이게 데이터가 좀 문제인 게 데이터는 소모되지가 않아요. 이걸 과연 이거를 복제가 되지 않는 걸 재활용되는 걸 과연 세금을 매길 수 있겠느냐 데이터가 이게 무한한데 이게 유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유한하기 때문에 뭔가 이게 좀 약간 그런데 이건 무한한 거를 과연 세금을 매길 수 있겠느냐, 그 화폐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화폐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 화폐는 사실은 화폐를 재화로 보는데 이걸 돈을 버는 걸 화폐로 볼 것인가, 유한한 걸 화폐로 볼 것인가, 이걸 정확하게 이제 해야 되거든요. 이 VAT나 세금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제 인문학적으로 이제 약간 논의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에 따라서 이제 향후에 빅테크들의 세금을 그러니까 돈 버는 게 빅테크밖에 없다 보니까 다들 전 세계적으로 돈 나올 구멍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다
세금 정의를 하고 있으면서 이게 이제 다들 이제 디지털 동향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들 여기 이탈리아가 세금을 매기는데 성공하면 다들 달려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세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한국 출산율을 저 해바라기 뭐예요? 이게 초상권이 있어서 제가 잠깐 없앴습니다. 두 분이 나오셨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분이 초상권을 이제 하셨지만 제가 볼 때 저희는 받은 적이 없어서 네. 이 두 분을 가렸습니다. 네. 제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분이 이제 초상권을 제공하셨지만 저희는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가린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가려서 얼굴 가린 거고요. 그 이제 그 출산율을 높이려는 한국이 정말 이 출산율이 세계적 문제로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0.75%로 이제 한국의 출산율이 가장 최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고요. 이게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제 이 부분을 잠깐 제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사하구가 있어요. 부산에 가면 거기는 이렇게 선만 봐도 $340를 준답니다. 네, $340를 준다고 그러고 결혼하면 1,4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영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애를 놓으면 1억을 준다고 합니다. 결혼해서.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교회는 1,000만 원인가를 또 준다고 하기도 하고 교회도 네, 돈 많이 주죠. 예,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인천인가? 거기는 집을 뭐 100원인가 이렇게 뭐 준다고 전세를 뭐 준다고 얘기도 하고 뭐 이래서 인천에 많이 늘었대요. 젊은 세대들이. 유치하려고. 월세가 100원인가 뭐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00원 월세 대박인데요. 1,000원 월세인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00원 월세인가 1,000원 월세인가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어쨌든 뭐 그런 전략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0원 월세인지 100원 월세인지 10,000원 월세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게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전략적으로 지자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과 어쨌든 젊은이를 유치하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쨌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 대응이 많이 있고 실제 성과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고 수천 명의 참가자의 결혼 성사급은 극소수라는 거죠. 프로그램 참가 요청거리는 여성들이 많고 효과보다 홍보라는 측면이 많습니다. 특징적인 사례가 많고 이게 뭔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보다 실질적으로 이제 살기 좋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살기 좋은 것도 있어야 되고 실질적인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원천적인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원천적인 것들이 있어요. 예,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하죠, 출산율. 자, 요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전해드리고요. 자, 트럼프 자동차 관세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세 빅피처가 결국 일론 머스크를 위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계속 우리나라에 좀 나오던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자세히 좀 말씀을 제가 드릴 겁니다. 테슬라가 관세 수혜자가 왜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테슬라는 미국에서 판매한 차량을 100% 미국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이나 캘리포니아 이게 생산을 하고 있고요. 반면 GM이나 포드나 폭스바겐은 멕시코나 캐나다나 한국에서 유럽에서 이제 완성차를 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관세의 대상입니다. 한국도 이제 뭐 얼마 현대차가 했다고 하는데 공장을 만드는데 제가 볼 때 몇 년이 걸립니다. 현실적으로 그걸 받으려면 한참 걸릴 것 같고요. 뭐 조지아주에 있는데 그건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일부고요. 근데 왜 결국 일론 머스크예요? 빅피처가? 일론 머스크만 혜택을 받을 것 같아요. 이 관세를 하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완성차 관세 면제를 받는 거죠.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다 거기서 만드니까 일론 머스크밖에 없어요. 지금 이 관세를 하면 다 관세에 적용이 됩니다. 모든 차. 네. 그러니까 GM 포드가 다 미국 차긴 하지만 지금 만드는 게 다 멕시코, 캐나다, 한국에서 만들어요. 네. GM도 지금 한국에서 만들잖아요. 미국에서 만든 차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네. 알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테슬라만 미국에서 만들어요. 맞아요.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수천 달러 인상되고 상대로 테슬라가 모델 3나 Y가 저렴해 보일 수 있다니까요. 지금 비싸지만. 예. 그리고 이제 부품 관세가 모든 기업에 해당되지만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어요. 사실은 테슬라는 부품 공급망이 수직 기여도가 높고 미국 내 공급망이 상대적으로 탄탄해요. 그리고 이제 타격이 있지만 타사에 비해서 피해가 덜하다는 거고 미국산 브랜드 이미지가 강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산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는 거고 사실은 이제 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결국에 이게 전략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테슬라는 미국에서 차를 만들고 미국에서 판다라는 생각이 있고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텍사스의 대부분 차량을 생산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뭐 테슬라가 디렉트 투 컴퍼니 썸 이렇게 커스텀 죄송합니다. 컨슈머라는 어떤 전통적인 그런 자동차 유통망을 딜러망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약간 이런 생각이라서 유통 마진이 없고 소비자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약간 이런 측면이 있어서 테슬라가 혜택을 받는 빅픽처가 아니 원래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나 숨은 뜻이 있나 생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있고 뭐 이런 생각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기사로도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생각이 될 거고 이제 기본적으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중심의 생산지가 이동이 될 것 같고 전기차 시장에 테슬라가 전기차는 일단 다 가져갈 것 같고 그다음에 중저가 내연기관의 해외 브랜드는 다 퇴조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자동차 유통 생태계가 딜러 부품 업계가 충격을 받을 것 같고 테슬라 중심 다극 체제가 붕괴될 것 같고 미국의 재산업이 신호탄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기술 산업의 플랫폼이 될 것 같은 약간 테슬라 1강 체제가 가능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조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또 틱톡을 내주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뭐 기발합니다, 늘 제가. 네, 일단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송에서 이제 중국발 틱톡 매각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틱톡을 내줄 테니까 관세 1%라도 올려라. 더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미국 내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협상 지렛대로 쓰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4월 5일 날 틱톡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얘기가 없어요. 그런 걸 볼 때 기회 줄 테니까 매입하라 뭐 이렇게 하는 얘기고 뭐 틱톡보다는 관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양면 양동 작전을 쓰고 있는 것 같고 압박 전술인 것 같아요. 관세로 이제 압박을 하고 틱톡 매각도 이제 기본적으로 양동 작전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협조 안 하면 관세 일부 압박이라는 어떤 당근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고 매각 기한도 연장할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틱톡 내줄 테니까 다른 걸 양보하라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관세 지렛대라는 빅딜 프레임을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단순 기술 안보 사안이 아니라 대중무역 카드로 이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는 사실은 이제 국내 정치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강한 대통령 이미지를 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관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틱톡 매각 입고로 관세 완화 조건이 미국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양보 없는 양보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디지털 주권과 패권을 한꺼번에 가지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협상은 기술 전쟁의 외교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쨌든 앞으로 뭐 20세 패권을 지내면 룰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자기가 자신만의 룰을 만들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이 나오네요. 웃음이 나와요. 왜요? 네. 당황스럽기도 하고. 자기 가는 길이 길이라는 생각하는 거죠. 에이, 약간 그런 네. 느낌이 좀 들어서요. 룰을 만드는 것 같아요, 자기. 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계속 가는 약간 그런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재밌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슈퍼팩 다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그 슈퍼팩을 만든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이제 그 이런 것 같아요. 이걸 왜 만들었는지 봤더니 제가 이제 이후 공부를 좀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동차를 팔 수가 없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주가 더 많대요. 그래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 위스콘신에서 그걸 팔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이 인근 주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모시는군요. 차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온라인으로 구매한 뒤에 미네소타주 레이크 엘라모나 일리노이 인근주에서 픽업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 복창이 터지는 거예요. 복창이 터져요. 그러니까 위스콘신에 쇼룸이 있어요. 네, 위스콘신 쇼룸이 네. 있는데 이 쇼룸이 있어서 이제 이 쇼룸에서 이제 주문을 이제 보고 온라인으로 이제 클릭을 하면 이제 그 온라인에서 어쨌든 그 옆에 있는 주에서 픽업을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목장이 쳐졌는데 대법원 선거가 있는데 요거 이제 2천만 달러를 이제 내놓은 거예요. 20일 동안 매주 100만 달러씩 주겠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사법권의 독립성 훼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인터넷 구매 요걸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요거를 이제 일론 머스크가 계속 바꿨어요. 자기가 이제 이 주마다 각계파를 해서 매 주마다 소송을 해가지고 바꾼 주도 있고 못 바꾼 주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게 된 주가 있고 안 된 주가 대단하네요. 있는데 대단합니다. 계속 이제 해서 바꿨고 이번에도 소송을 해놨습니다. 1월에 소송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바꾸겠다고 그리고 이제 대법관이 지금 이제 바뀌잖아요. 선거를 해서 어쨌든 자기가 소송을 해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바뀌면 어쨌거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소비자를 위한 선택인지 사법권을 위한 선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직접 판매가 이제 구시적인 판매를 금지하는 구시적인 유통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유통을 없는 게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게 맞다는 거고 근데 이제 소비자를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딜러들의 어떤 그 직장을 뺏는 거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적인 판매에서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력으로 법과 사본을 재편하는 시도는 나쁜 거다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스코니 주위에는 오랜 논의를 거쳐 만든 제도다. 이거는 너가 왜 이걸 없애려고 하느냐? 오랜 전통인데 너가 없애는 건 좀 무리다라고 얘기했고 사법부 인사를 정치와 기업 자본으로 흔드는 건 민주주의 기반을 흔드는 제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테슬라 방식은 결국 부자가 대기업만이 법을 어기는 방식을 이기게 되는 구조는 나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뭐 한편을 맞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이거로 제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잠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거라서 ABC 방송과 뉴욕 타임즈에 난 기사를 제가 조사를 해와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음 소식도 재밌습니다. 오늘 난 소식인데 이 드디어 이제 이거를 원래는 이제 뉴욕 타임즈가 오랜 기간 오픈 AI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해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미국 연방법원이 오픈 AI 소송 기각 요청을 일부 기각하고 핵심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소송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미국 연방법원이 뉴욕 타임즈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오픈 AI 소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심 주장에 대한 본안 소송을 허가한 거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AI 저작권 침해할 수 있는 데서 본 법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AI 훈련에 사용된 뉴스 기사, 책, 이미지를 저작권상 보호하는 창작물로서 무단 사용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이게 이제 직접 다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게 저작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된 겁니다. 이건 향후에 이제 이 법안에 따라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저작물에 해당되냐는 부분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판단이 된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AI는 저작권에 대해서 자유로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법원이 정당한 답변을 위해서 직접 답변을 시작하게 될 그런 거죠. 이게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책임을 일부 질 수 있게 됐다는 약간 이런 답변을 받게 되는 거고 AI 기업들이 책임 회피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시사하게 된 겁니다. 예, 이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무조건 이건 공정 그렇네요. 이용이다라는 게 이제 통하지 않게 돼요. 오랜 노력이 뉴욕 타임즈의 오랜 노력이 이제 빛을 발하게 된 어떤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콘텐츠와 생성 AI의 법적 경계를 정하는 시금석이 된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뉴욕 타임즈가 되게 길게 썼어요. 그건 안 가져왔습니다. 제가 너무 머리가 아파서 안 가져왔습니다. 자랑하듯이 써놨는데 안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이번 소송은 우리는 원문을 출력하지 않음으로써 AI를 출력하는 내용을 새로운 생성물이라 주장하는 펼친 것에 대해 법원이 그 주장만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소송이 이제 다양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실제 침해 여부에 대해서 정밀한 기술적인 단계의 쟁점을 이제 다루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정 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라이센스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협상을 어떻게 하게 될지, 그러니까 이제 금액도 정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정하게 될지 좀 궁금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 정하게 되는 부분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세월을 좀 느끼게 하는 부분인데요. 미 지상파 30년 동안 이제 이게 됐거든요. 이게 애프터 미드나잇이라는 프로하고 ABC의 지미 킴벨 라이브랑 MBC의 아마 레이트 나이트 미드 세러 메이어라는 이 프로가 있는데 이런 프로도 이제 없어질 위기가 하나는 없어졌고요. 두 개도 이제 없어질 위기가 있습니다. 이게 12시 30분에 심야에 30년 가까이 방송됐던 건데 이게 이제 없어집니다. 이게 이제 세월이 정말 옛날이여라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세월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상파 심야 토크쇼가 수명이 다했습니다. 전통적인 심야 토크쇼 포맷이 개그 오프닝부터 시작해서 막 나오면 옛날에 뭐 우리 잔이유 씨는 잘 모르시죠? 네, 몰라요. 서세원 씨도 잘 모르시죠? 그게 있었어요. 막 웃기면서 막 약간 막 이런 식으로 12시 막 하는 게 있었어요. 막 11시 이럴 때 하는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리한 겁니다. 약간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막 황 PD님은 아세요? 모르시네요. 예, 황 PD님 저랑 비슷한 세대가 아니시고. 저보다 더 어리세요. 그러세요? 네. 그렇군요. 비슷한 연배 아니세요? 조금 비슷하긴 하죠. 네. 네. 요런 비슷한 연대신데 요런 네. 40대시군요. 아닙니다. 네. 네. 어쨌든 요런 게 이제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없어진 것들이 어쨌든 시대가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쇼가 이제 한국에서 한때 유행했었는데 90년대부터 이렇게 2000년대 초반까지 유행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시대가 좀 변한 거죠. 이런 시대가 변한 거고 플랫폼이 탈지상파 엔터테인먼트 전쟁이 가속화가 되고 심야 프로그램 예산이 축소되면서 이제 유명 호스트들이 없어지게 무엇보다 이게 이제 문화적 유대가 해체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소비자 주도의 플랫폼 생태계가 좀 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뭔가 많은 변화가 좀 있는 게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소비층이 좀 많이 변하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게 뭐랄까 호스트 방송인이 아닌 브랜드화된 크리에이티브가 좀 많이 생기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콘텐츠뿐만 아니라 굿즈, 광고, NFT 같은 것도 이제 어떤 비즈니스의 주체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토크쇼의 미래는 크리에이티브가 경제 콘텐츠 허브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유명 셀럽이 아니라 사실 이게 좀 다양하게 된 거고요. 플랫폼의 독점은 분산 소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플랫폼의 통합화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유튜브, 스포티파이처럼 플랫폼이 다시 IP로 독점 계약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약간 이런 시대고 심야 토크쇼는 라이브 쇼에서 장르로 재정의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한가하게 저녁을 편하게 즐기는 대화형 콘텐츠가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야 토크쇼는 시간의 개념을 벗어나서 느낌과 스타일로 재정의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토크쇼를 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그들만이 즐길 수 있게끔 뭔가를 줘야 될 거. 그러니까 느끼게 하는 시간이 돼야지 막 주입을 하는 이런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는 이제 정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심야는 방송국이 아니라 플랫폼 크리에이티브 브랜드 IP가 주도하는 탈시간형 대화형 엔터테인먼트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간을 방송국이 주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그리고 이제 한 시대의 종언이자 뭐 크리에이티브를 주도하는 혁신의 서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약간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이제 몸소 깨닫는 약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깨달아서 빨리 바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바꿔야 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건 우리나라가 좀 빠른 것 같아요. 네, 미국은 느려요. 네, 제가 볼 때. IT 강국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드리겠습니다. 자, 구글이 마지막 소식인데 안드로이드 OS 개발을 전면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구글은 사실 이제 오픈이 좀 유명한데 이게 전면 비공개로 한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AI 통합과 독점적 최적화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사실은 제미나이처럼 대형 AI 모델을 할 때 통합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기술 노출 없이 폐쇄형 개발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단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 샤오미 등 OEM 파트너사 긴장을 좀 완화시키려고 한 건데 구글이 이제 AI 중심의 안드로이드 통제권을 좀 되찾고자 그 OEM에게 완성된 코드만 전달하고 핵심 개발은 내부에서 컨트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 러시아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좀 방지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전환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대응책을 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중국도 이제 일부 기업들이 사실은 안드로이드 코드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 자체 OS를 많이 활용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원래 해야 되는 것들이 역전당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자신의 원천 기술인데 러시아가 자체 OS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이제 중국도 자체 OS를 막 자기 거를 베껴가지고 오히려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오히려 역전당하는 일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걸 베껴가지고 그러니까 응용하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 구글이 기술 독립성과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정학적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이 iOS 그러니까 애플하고의 경쟁에서 고급화 경쟁을 좀 하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픈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대중화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된 것 같다고 이제 확보는 충분히 하게 된 것 같고 이미 풀 상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OS나 이런 것들을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를 했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더 이상 확보는 어렵다고 생각한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을 더 이상 이제 공개를 안 하겠다 생각한 것 같고 애플은 항상 요걸 비공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충분히 자신들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이제 안드로이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이제 뒤늦게 이적을 따라가게 된 거는 시스템 레벨을 최적화하고 보안 업데이트를 신속화하고 AI의 UX 혁신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AI 통합의 주도권을 하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기술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OEM 통제권을 하면서 애플의 전략을 좀 베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네, 오늘도 많은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또 발빠른 소식도 랩소디가 계속 함께 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시청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2위 철강업체인 현대제철이 오는 4월 한 달 동안 인천 공장 내 철근 공장 전체를 전면 셧다운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단순한 정기 보수가 아닌 시황 악화에 따른 감산 조치입니다. 현대제철은 27일 시장 정상화를 위한 결정으로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철강 시장의 수급 균형을 맞추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를 발표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인천 공장에서 철근과 형강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생산 캐파는 각각 연간 약 150만 톤과 200만 톤입니다. 이번 셧다운을 통해 봉형강 시장의 과잉 공급 문제를 완화하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철강 업계에서는 주요 제강사들이 생산 조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근 시장의 수요 부족으로 가격 하락과 저가 출혈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이 한 달간 철근 공장의 가동을 멈추면 단기적으로는 공급 과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봉형강은 건설, 기계, 자동차, 조선, 에너지, 플랜트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 철강 소재로 사용되는 중요한 자재입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철근 시장 위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우선 감산으로 수급 균형을 맞추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강도 높은 감산 정책으로 수급 안정화가 이루어지면 4월 이후 가격 반등의 가능성도 열릴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제철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발 공급 과잉, 국내 수요 둔화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 최근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임원 급여를 20% 삭감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등 원가 절감을 위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만 50세 이상 일반직, 연구직, 기술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철근 공장의 셧다운은 철강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현대제철의 감산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올해 들어 28% 급락하며 상반된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적 논란과 전기차 수요 둔화가 주가 하락을 이끌었다는 분석과 함께 로보택시와 완전 자율주행 등의 핵심 기술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반등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테슬라는 JP모건의 목표가 하향 조정 이후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했습니다. JP모건은 135달러에서 120달러로 목표가를 하향하며 머스크 CEO의 정치 활동이 전기차 소비자들, 특히 진보적인 성향의 소비자들에게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경쟁 심화와 테슬라 중고차 반납 비율의 급증이 추가적인 하락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우드 CEO는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미래 성장 가능성을 이끌 것이라며 주가 급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로보택시가 테슬라 기업 가치의 90%를 차지할 것이라며 5년 내 주가가 $2,600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뉴스트리트 리서치와 파이퍼 샌들러는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성장과 강한 수요를 반영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며 테슬라가 단기적인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LS증권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데이터와 로보택시가 6월부터 본격화되면 반등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정치적 논란과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에 의한 하락 압박을 받고 있지만 로보택시와 완전 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의 성공에 따라 주가 반등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한편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3월 들어 해외 주식을 총 33억 2,545만 달러 순매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테슬라와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불 이 두 배 ETF가 각각 9억 4,403만 달러, 5억 7,573만 달러로 순위를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 관련 종목에만 15억 1,976만 달러가 몰려 전체 해외 주식 순매수액의 45.7%를 차지한 셈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출한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증권 신고서에 대해 정정을 요구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표한 유상증자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결정은 유상증자의 당위성, 주주 소통 절차, 자금 사용 목적 등에 대한 미흡한 기재로 인해 이루어졌습니다. 금감원은 27일 공지를 통해 중점 심사 절차에 따라 대면 협의를 통해 유상증자 당위성, 주주 소통 절차, 자금 사용 목적 등의 기재 내용이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정정 요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정 신고서 제출 시 정정 요구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정 요구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일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발표 후 주주가치 희석 우려로 주가가 급락하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유상증자를 삼성 SDI에 이어 중점심사 대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이복형 금감원장은 경제 전체에 활력이 떨어져 있는 가운데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이 투자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며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최대한 빨리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정 요구 사항을 반영한 후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 금감원은 이를 면밀히 심사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에 대한 정정 요구를 통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향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